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첫 기조연설에서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내일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오늘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모레 공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협의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사정 추진단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잡고 석 달간 논의를 진행한 뒤 이행 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와 롯데카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 관리가 부실해 범행에 이용됐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조치가 더딘 데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도 밝혔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선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내놨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지만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와 연계돼 있다며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한반도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차례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체코가 프라하 때문에 아주 유명한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대통령은 특히 체코 대통령과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불공정 계약 논란 등이 제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내일도 유엔 총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다자 외교 공식 데뷔전이라 볼 수 있는데 내일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와 연쇄회담을 이어가며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정 기자, 김 여사 첫 재판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일부 언론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해 모든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것도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8억 1천만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하고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 오후 구속된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합니다. 허 기자, KBS가 최초로 보도한 내용인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신문에도 법정 중계를 신청했다는 게 있는데 특검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신문이 모레 열리는데요. KBS가 단독 취재한 결과 내란 특검팀은 첫 공판과 보석신문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건데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 재판에는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오전 내란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 법무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 계엄에 가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순직 해병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의 임명 이후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과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에 기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사법부 파괴,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거리를 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조 대법원장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청문회 개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보수 정권 대통령들의 사례를 열거하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물고 있다며 음모론에 기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삼권 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조희대 표적사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모두 4개 법안을 우선 처리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진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기 위해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또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된 데 대해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39기인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전력 분야 전문가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많습니다. 연간 근로일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35분 정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추진단은 소분과를 만들어 주제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 4.5일제 이행 방안이나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을 높이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진단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와 인공지능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노사정이 이를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 금지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형태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한 중인 IMF 연례협의단은 올해 경제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협의단은 국내 수요가 점차 회복하고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이 있다며 연금제도 개편 등의 구조적 재정 개혁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선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KT 무단 결제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소형 기지국 관리가 부실해 범행에 이용됐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조치가 더딘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청문회에 출석한 KT 김영섭 대표는 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으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해킹의 경위와 부실 대응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KT 무단 결제 사건에서 지난 2012년 출시 초반부터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KT가 묵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KT의 펜토셀 관리가 타 통신사에 비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펜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됐다면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이후 KT 공식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피해 분석과 관련해선 기존의 ARS뿐 아니라 SMS와 패스 인증 등 소액 결제 전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KT의 서버 해킹 정황과 8월 소액 결제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는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 해킹과 소액 결제 사건으로 복제폰이 제조될 가능성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롯데카드가 개인정보를 거의 다 해킹되고도 재발급 신청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 명까지 밀려 있다며 인력을 총동원한 상태이고 이번 주말 정도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일부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감염병에 걸려도 책임을 못 진다거나 사실상 예약 취소가 어렵도록 위약금을 측정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했더니 상당수의 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37개 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감염 관련 불공정 계약.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적시하거나 자신들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실질적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 등에 따라 소비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 관련 내용도 문제가 있었는데 소비자의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을 입실 3개월 이전까지로 정해 취소를 어렵게 한다든지 산후조리원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만 돌려주면 되게끔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글이 특정한 의도가 있다면 온라인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객관적 증명 없이 조리원에 불리한 이용 후기를 올릴 경우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약관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고 52개의 산후조리원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세계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고위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강화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향해 무능하고 부패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유엔에서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132명이 참석한 고위급 주간 일반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개막 보고 연설에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유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For peace, for dignity, for justice, for humanity. For the world we know is possible when we work as one. I will never, ever give up. 정상 가운데 두 번째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7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유엔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엔의 목적이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또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 하고 있는데 유엔은 이들에게 수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강조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선 사기극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f you don't get away from the green energy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And if you don't stop
peopl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that you have nothing in common with,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구테르스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된 시간 15분보다 훨씬 긴 1시간가량 연설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선 언급했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당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뉴욕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가자 전쟁의 종식이었습니다.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 지구엔 전쟁이 아닌 학살만이 있다며 이스라엘은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rtık ateşkesin ilanı, Gazze'ye insani yardımların engelsiz şekilde girişinin sağlanması ve İsrail'in Gazze'den güçlerini çekmesi gerekiyor.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ai réglé 7 conflits qui veut le prix Nobel de la paix. Le prix Nobel de la paix n'est possible que si vous arrêtez ce conflit. 이번 유엔 총회에선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는 권리이지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is intolerable and it is deteriorating by the hour. We are here today to help navigate the only way out of this nightmare, a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은 각국이 팔레스타인 해법을 촉구하는 와중에도 가자지구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내 주요 의료시설이 파괴됐고 이날 하루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하고 전쟁으로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도 그 이상까지 회복 가능할 거라며 기존 입장을 바꾼 주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o you think that NATO countries should shoot down Russian aircraft if they enter their airspace? Yes, I do.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는 4조 발동에 따라 긴급 협의를 하는 한편 회원국의 군사 행동을 명시한 5조 발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 항공기 격추 작전에 미국도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Depends on the circumstance, but we're very strong toward NATO. NATO stepped up. When they went from 2% to 5%, that was great unity.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토 교환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자신의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호응하지 않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거라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유럽 국가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며 유럽의 동참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경남 남해안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가 2달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7월 9일 사천만과 강진만을 시작으로 경남 전 해역으로 확대된 고수온주의보가 69일 만인 지난 16일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통영에서 어류 300만 마리의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9월과 10월에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3,9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5%에 이르며 특히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했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밝혔습니다. 식용유 등 기름으로 불이 났을 땐 물을 뿌리면 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성산 일출봉에 이어서